안녕하세요.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실화 사연을 알게 되어 자주 듣고 있는 구독자예요. 밤만 되면 떠오르는 생각 때문에 푹 잘 수가 없어서 너무 괴로운 요즘. 다른 분들의 사연 덕분에 위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적지 않은 나이에 살아가면서 문득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 한심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을까 후회만 남아요. 그래서 정말 괴롭습니다. 누구에게 쉽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제 속 얘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끝내 사과 한마디 못한 채 세상을 떠나보냈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지금 할 수만 있다면 1000번 만번이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싶지만 정작 용서를 해줄 사람이 세상에 없으니 그 답답함에 속이 까맣게 타들어갈 뿐이에요. 다시 태어나서도 용서를 빌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제 아내입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전 부인이 되겠죠. 나 같은 인간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운명이란 녀석의 장난으로 우리는 만나게 됐고 부부의 연까지 맺게 됐어요.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제가 25살 때 선짜리였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3대 독자로 태어났어요. 워낙 자식이 귀한 집안이었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귀하고 귀하게 자랐어요. 아버지는 정말 엄한 분이셨는데 본인의 아들이니 모든 방면에서 뛰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저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셨어요. 성적이면 성적, 운동이면 운동, 예의범절까지 아버지가 정해놓은 기준 안에 들어야 했고 그런 부담감은 저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성적을 이따위로 받아놓고 밥숟가락이 입에 들어가? 죄송합니다. 여보, 밥 먹는데 왜 그래요? 야단치실 거면 식사 끝나고 하세요. 지금 밥이 중요해? 전교에서 1등을 못하면 반에서라도 1등을 해야지. 고작 5등 해놓고 지금 밥이 들어간다는 거지? 여보! 그날 화가 폭발한 아버지는 회초리를 드셨어요. 겨우 숟가락으로 밥 한 술 떴을 뿐이었는데 말이에요. 3대 독자로 태어나 귀하게 크는 것과 별개로 늘 아버지의 기준에 맞춰야 사람 대접을 받는 그런 집안 분위기에서 제가 가진 물질적인 것들은 저에게 큰 의미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옷과 운동화가 늘 신상이고 명품 가방만 들고 다닌다고 해서 제 인격까지 명품이 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아버지께 맞는 날은 허다했어요. 옷으로 가리는 안 보이는 부위만 골라서 때리셨으니 밖에서는 제가 그렇게 사는지 아무도 몰랐죠. 성적이든 행실이든 아버지 마음에 안 드는 날에는 어김없이 체벌이 떨어졌는데 그럴 때마다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셨죠. 재우가, 엄마가 나서야 했는데 힘없는 엄마를 용서하렴. 내가 가진 게 있었다면 널 데리고 도망이라도 갈 수 있을 텐데. 엄마, 괜찮아요. 울지 마세요. 미안하다. 미안해. 엄마 역시 아버지께 꽉 잡혀 사셨기에 저와 마찬가지로 긴장 속에서 생활을 하셨어요. 체격이 크고 운동으로 단련된 아버지와 상반되게 체구가 작고 마른 체형인 엄마는 몸이 허약해 자주 편찮으셨는데 늘 긴장 속에 지내고 계시니 만성 두통까지 달고 사셨어요. 엄마는 저를 안쓰러워 하셨지만 저는 그런 엄마가 더 마음에 쓰였죠. 또 제가 엄마를 많이 닮아 있어서 툭 하면 아버지의 핀잔이 날라왔죠. 사내 자식이 이렇게 기운이 없어서 지 엄마 닮아 그렇지. 날 닮았으면 힘이 장사였을 거야. 못난 놈. 하고 다니는 게 아무리 좋은들 무슨 소용일까요? 집 안에서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데 밖에서 대우받는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냐고요. 저는 자랄수록 주눅이 들었고 자신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집 대문만 열고 들어가면 숨이 막히는 것 같은 강박증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 결과 저의 선택은 군대를 가는 거였어요.
집에는 알리지 않고 입영 신청을 했고 통지서가 날라오고 알게 된 부모님은 발칵 뒤집어지셨죠. 당연히 아버지가 머리 굵어졌다고 멋대로 행동한다며 노발대발 하셨지만 집을 떠난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어요. 훈련소로 가는 날까지 아버지의 심기는 불편하셨고 엄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냐며 남들은 어떻게 해서든 안 가려고 하는데 굳이 가겠다고 나서는 거냐며 속상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머리도 미리 깎을 수가 없었어요. 제 모습을 보면 억장이 무너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어요. 두 분 다 마음은 편치 않았지만 훈련소로 들어가는 날엔 몸 건강히 잘 다녀오라며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고 기차에 올라탔어요. 훈련소 앞에 도착한 저는 한 이발소로 들어가서는 머리를 깎았어요. 이발사는 혼자 온 것이냐고 물었고 저는 그렇다고 말했어요. 제 머리카락이 잘리는 것을 보며 저는 정말 군대를 가는구나 체감하게 됐어요. 이발을 다 하고 거울에 비친 저의 모습을 보니 느낌이 새로웠죠. 저는 이발소를 나와 다른 훈련병들과 함께 훈련소로 들어갔어요. 새로운 곳으로 가는 첫 발에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워낙 군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터라 겁이 나긴 했었거든요. 저는 처음에 훈련을 받느라 너무 힘이 들었지만 어느새 적응을 했고 자대 배치 후 누구보다 군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편지도 자주 써주시고 이것저것 물품도 챙겨서 보내주셨어요. 부모님은 제가 보고 싶으셨는지 면회도 몇 번 오셨어요. 마음이 편안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서인지 살이 오동통 오르고 체격이 작고 기운이 없어 보였던 제가 체격도 제법 커지고 듬직한 사내로 변해 있으니 부모님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다며 안심을 하셨어요. 그렇게 군 생활을 끝내고 제대를 하기 전 저는 말뚝을 박을까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또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싫었거든요. 이곳을 벗어나게 되면 아버지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았어요. 제대를 앞둔 말년 병장의 얼굴은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는데 저는 오히려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군대도 제 맘대로 선택했다고 그 난리가 났는데 말뚝은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제대를 했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제가 제대를 하고 집에 돌아갔더니 어머니는 버선발로 뛰어나오며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며 눈물을 흘리시고는 배고프겠다며 어서 들어가 밥을 먹자고 하셨어요. 마루에는 상다리가 부러질 듯이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동안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었을 텐데 배가 터지도록 먹으라며 제 앞으로 음식들을 밀어주셨어요. 삼계탕을 끓이신 어머니는 다리 하나를 쭉 찢어 제 그릇에 올려주셨고 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며 눈치를 주셨어요. 어머니는 오늘은 몇 년 만에 집에 돌아온 아들 먼저 좀 챙기자며 다른 닭다리 하나를 또 하나 쭉 찢어 아버지의 그릇에 올려놨어요. 보통 때 같으면 헛기침이 아니라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밥상을 뒤집어 엎고도 모자랄 상황이었는데 오늘따라 아버지는 군말 없이 어머니가 해주는 대로 가만히 있으셨어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주신 닭다리를 손으로 들고서는 뜯으셨어요. 저 역시 어머니가 주신 닭다리를 손으로 들고서 뜯었고 가마솥에서 얼마나 푹 고왔는지 살이 야들야들 입만 갖다 대도 쭉 찢겨졌어요. 잘 먹는 저의 모습에 어머니는 웃으시며 다른 것들도 먹으라며 챙겨주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을 정말 배가 찢어질 듯이 먹고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바닥에 누웠어요. 전등 하나만 있는 천장을 바라본 저는 앞으로 제 앞길이 어떻게 될까 두려웠어요. 며칠 뒤 아버지는 선짜리를 받아오셨어요. 군대도 다녀왔고 혼기도 가득 찬 저를 빨리 장가를 보내 대를 이을 손주를 낳을 생각이셨어요. 저희 집안이 워낙 좋다 보니 선을 보겠다고 줄을 선 여자들은 많았어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선자리를 나갔고 거기에는 주선하시는 아주머니가 같이 계셨어요. 상대방도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나왔고 서로 인사를 나누고 어른들은 자리를 피해 주셨어요. 그때까지는 인사만 나누고 있었으니 어색함이 없었는데 어른들이 빠지고 나자 저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여자를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었고 선자리도 처음이다 보니 긴장을 한 채 가만히 앉아 있기만 했어요. 상대방도 제가 말이 없으니 가만히 차만 마시고 있었어요. 저는 몇 마디 나누지 못하고 속이 타서 괜히 차만 홀짝홀짝 마셨어요. 차를 다 마시게 되자 저는 그만 일어나자고 말을 했고 상대방도 별말 없이 일어났어요. 저는 상대방과 헤어지고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도착한 저에게 어머니는 어땠냐고 물었고 저는 아무 느낌이 없었다고 말했어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앉아만 있다가 왔다며 죄송하다고 말을 했어요. 어머니는 처음이라 그럴 수도 있다며 일찍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음 날 아버지는 어제 그 처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줄선 여자들은 많으니 다 만나보고 그 중에서 하나만 고르면 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뒤로도 아버지가 받아오신 선자리를 계속해서 나갔고 수줍음이 많고 자신감 없는 성격 탓에 번번이 두 번째 만남으로까진 이어지지가 않았어요. 저는 이런 무의미한 선자리가 너무 싫었어요. 대를 이어야 한다는 그 사실도 부담이었죠. 그러다가 한 여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날도 여느 날처럼 말수가 적어 어색함에 차만 마시고 있는 저를 앞에 두고 그 여자는 같이 차를 마시며 저를 기다려줬어요. 그러다가 저에게 먼저 말을 걸었어요. 재욱 씨는 원래 말수가 적은 편인가 봐요. 네. 저희 아버지와 똑같으세요. 제가요? 네, 저희 아버지도 말이 엄청 없으시거든요. 그러시구나. 그 아버지가 그러시면 남편으로는 말수가 적은 사람은 별로겠네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말이 많은 남자는 가벼워 보여서 싫던걸요? 그래요? 네, 재욱 씨처럼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 좋아요. 말수가 많지 않다며 자신의 아버지와 비슷하다며 먼저 말을 하는 여자에게 저는 시선을 옮겼어요. 상대방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그 여자가 하는 말에 대답을 하게 됐고 그 여자는 제가 말을 이어갈 수 있게 해줬어요. 그 여자는 대화를 나눌 때마다 시종일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저 역시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고 그 여자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이야기를 나눈 저희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는 처음으로 헤어지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여자 역시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저는 기분 좋은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고 그 여자도 제가 마음에 들어 한다는 연락을 받으신 부모님은 더 좋아하셨어요. 저는 그 여자와 두세 번 더 만났고 서둘러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저는 제가 몰랐던 아내에 대해서 알게 됐고 알면 알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내에게 빠지게 되었고 아내를 끔찍이 사랑하게 됐죠. 아내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저에게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지극정성으로 모셨어요. 부모님은 집안 교육을 잘 받고 와서 그렇다며 아주 흡족해 하셨어요. 아내는 매 식사 때마다 다른 국을 끓여야 하는 상황에도 싫은 티를 내지 않았고 이 집에 시집을 왔으니 이 집 방식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을 하며 어머니에게 집안일을 열심히 배웠어요. 저는 그런 아내와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집이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아내와 결혼을 하고 몇 달이 지나자 부모님은 아직 손주 소식이 없냐고 아내를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직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다그치시면 어쩌냐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집에 시집을 왔으면 손주를 낳을 생각부터 해야 한다며
그게 제일 큰 목적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내가 아버지의 말씀 때문에 상처를 받을까 조심스러웠어요. 아들인 제가 들어도 상처가 되는 말을 시집 온 지 몇 달이 되지 않은 아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겁이 났어요. 다행히 아내는 손이 귀한 집에서 부모님이 저렇게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며 상처를 받지 않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그런 아내의 말에 안심이 됐죠. 그 뒤로부터 부모님은 계속해서 손주 타령을 하셨고 저와 아내는 늘 근심 속에 살아야 했어요. 아내는 월경을 할 때마다 우울해했어요. 그것을 했다는 것은 임신을 하지 못했다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저는 속상해하는 아내를 위로해주는 일밖에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여전히 저희는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아내에게 질타와 구박을 서슴없이 했어요. 손이 귀한 집에 왔으면 대를 이어야 하는데 대가 끊기게 생겼다며 이 노릇을 어떻게 하냐며 늘 말씀하셨죠. 특히 아버지는 더 심하셨어요. 아내를 볼 때마다 못마땅한 듯 헛기침을 하며 혀를 차셨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을 시키지 않았을 텐데 결혼을 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다른 여자 같았으면 벌써 둘 셋은 낳았겠다며 하소연을 하셨죠. 그런 소리를 매일 계속해서 들어야 했던 아내는 점점 메말라갔고 웃음도 사라지고 말수도 점점 줄어들게 됐어요. 며칠 뒤 장에 가셨던 어머니가 양손 무겁게 박스를 들고 와서는 일을 하고 있는 아내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박스에 든 것을 하나 꺼내어 보이며 말을 했어요. 귀한 것이니 하루도 빠짐없이 잘 챙겨 먹거라. 이게 뭐예요, 어머니? 뭐긴 뭐야. 임신하게 해주는 약이지. 저번에 사오신 것도 아직 남아있는걸요. 그건 효과가 없는 것 같아. 사기꾼 같으니라고. 먹으면 바로 임신이 된다고 그러더니 봐라. 어디 임신이 됐냐? 죄송해요. 이건 정말 효과가 좋다고 그랬으니 앞전에 사온 건 싹 다 갖다 버리고 이걸 먹도록 해. 네. 몸에 좋다는 거는 다 해다 먹이는데도 어찌 애가 안 들어서냐. 도대체 네 몸은 어째서 그 모양이야. 내가 네 시아버지 등살에 못 살겠다 정말. 날 살리는 길은 네가 애를 가져서 떡두꺼비 같은 손주를 안겨주는 일밖엔 없어. 알겠냐? 네. 아휴, 내가 왜 이런 걱정을 몇 년째 하고 있는 건지. 어머니는 혀를 차며 방으로 들어가셨고 아내는 마루에 걸터 앉았어요. 저는 말없이 아내의 손을 잡아줬고 아내는 저를 보고 웃어줬어요. 저는 어머니가 사오신 박스를 부엌에다가 옮겨줬고 그 전에 먹었던 약들은 다 꺼내어 뒷마당 풀숲에 버렸어요. 온 집안에 한약 냄새가 풍기는 것 같았어요. 아내는 부모님이 몸에 좋다는 것을 구해올 때마다 군말 없이 먹었고 싫은 티를 낼 법도 한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가지고 있으면 좋다는 부적도 몸에 지니고 그 좋다는 쓴 약도 하루도 빠짐없이 먹고 해도 아내는 임신을 하지 못했고 부모님의 역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아내는 그런 부모님의 눈치를 보느라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낼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런 아내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갈 때면 아내가 좋아하는 빵을 사들고 들어갔어요. 늦은 밤 부모님 몰래 빵을 나눠 먹었고 부모님이 그럴수록 저희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안에서 못 만들면 밖에서라도 만들어 오라는 말을 하셨고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께 대들었어요. 어떻게 자식한테 그런 말을 하냐며 지금 아내를 놔두고 바람이라도 피라는 소리냐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저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내에게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며 네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냐고 말했어요. 아내는 훌쩍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나왔어요. 집 밖 정자나무 아래에 있는 평상에 앉은 아내는 서러운 듯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흘렸고 저는 그런 아내를 감싸 안아줬어요.
아버지의 얼토당토하는 헛소리를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는 어머니조차도 미웠어요. 저는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부모님을 대신해서 사과를 했고, 아내는 저만 자신을 사랑해주면 무슨 일이든 다 견딜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저는 아내의 두 손을 꼭 잡아줬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를 올가매는 부모님 때문에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었어요. 며칠 뒤 아버지는 밖에서 만나자고 저를 불렀고 저는 다방으로 갔어요. 다방에 도착한 저는 차를 주문하려 했고 아버지는 올 사람이 한 명 더 있으니 조금만 있다가 시키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말없이 그 사람을 기다렸고 이윽고 그 사람이 다방으로 들어왔어요. 아버지는 반갑게 손을 들며 불렀고 저희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본 순간 아버지의 속내를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치마를 입고 저를 향해 웃고 있는 그 사람은 바로 며칠 전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여자였고, 화가 난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아버지는 제 뒤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어요. 속상한 마음에 저는 술을 잔뜩 마셨어요. 안주 하나 없이 깡소주만 마셔댔더니 저는 비틀비틀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취하게 되었고 겨우 정신을 차려 술집에서 나왔어요. 집에 가는 길에 정자 밑에 있는 평상에 잠시 누웠어요. 하늘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바람도 솔솔 불어대니 잠이 쏟아졌죠.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나고 눈을 뜬 저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아내는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저를 향해 뛰어오더니 부축을 했어요. 어머니는 이게 다 무슨 일이냐며 부엌으로 들어가셨고 아내는 저를 부축하며 방으로 들어왔어요. 아내는 그런 저의 모습에 속상해하며 제가 없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구박을 받았는지 부모님의 뜻에 따르자며 제 마음만 변치 않으면 괜찮다고 담담하게 말을 했어요.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든 저는 그럴 수 없다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며 화를 냈어요. 아내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냐며 자신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자신은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당장 그 입 다물라며 고함을 질렀고 그 소리에 아버지는 저희의 방문을 열고 들어와 어디서 술을 마시고 와서 이러냐며 아내도 동의를 했으니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자신은 손주를 볼 수 있는 다른 며느리를 들여야겠으니 아내와는 헤어지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손주도 못 낳는 며느리 필요 없다는 소리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한테 상처 주듯이 이 사람한테는 그러지 마세요. 내가 내 입 가지고 그런 소리도 못하냐? 손이 귀한 집에 시집을 왔으면 손주를 낳아야지. 지금 결혼한 지가 몇 년째인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으면 어쩌냔 소리다. 지금까지 안 내쫓고 참아준 것도 감사해 해야지. 아버지, 이건 제 인생이에요.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뭐야? 술을 마셔서 눈에 뵈는 게 없나? 지금 이 애비를 다그치는 거냐? 네, 저도 이제 할 말은 좀 하고 살아야겠어요. 아니 이놈이 어디서 부모한테 소리를 질러? 어디서 나쁜 것을 배워와서는 제 인생 제 맘대로 살게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지금까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아드렸잖아요. 더 이상 제 인생에 왈가불가하지 마세요. 아니 그래도 이놈이! 화가 난 아버지는 어디서 부모에게 술을 먹고 들어와서 소리를 지르냐며 저를 때리셨고 급히 달려오신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맞고 있는 저를 두 팔로 감싸 안으며 장가까지 간 자식에게 이제 그만 손찌검을 하라며 말리셨어요. 옆에서 아내는 겁에 질려 울고 있고 아버지는 못난 놈이라고 말을 하며 방문을 쾅 닫고는 밖으로 나가셨어요. 어머니는 이 모든 사단이 다 아내가 임신을 못해서 일어나게 된 일이라며 울고 있는 아내에게 닥달을 했고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도 아버지와 똑같다며 나가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고 나가셨고 그날 저녁 저희는 둘 다 잠도 자지 못한 채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이했어요. 술을 진탕 마신 저는 속이 쓰렸고
아내가 차린 밥상에 있는 북엇국을 입안으로 들이부었어요. 그제서야 속이 조금 풀린 저에게 어머니는 어떤 것이 좋은 건지 잘 생각해 보라며 지금 당장은 힘이 들겠지만 아내와 헤어지는 것보다는 100번 낫지 않냐고 하셨어요. 아내 역시 그러자고 말을 했고 저는 결국 아버지가 데려온 그 여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 여자를 만나면서도 저의 머릿속은 온통 아내 생각뿐이었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간절했어요. 아내와는 몇 년을 노력을 해도 되지 않았던 임신을 그 여자는 한 번의 만남으로 임신을 하게 됐고 그 여자의 임신 소식 때문에 부모님은 드디어 손주를 볼 수 있겠다며 좋아하셨고 아내는 입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은 울고 있었어요. 저는 아내에게 더 잘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어머니는 아내에게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며 조금만 더 견디라고 하셨어요. 그 뒤로 부모님은 손주에게 들어가는 것이라며 그 여자를 집에 불러들여 음식을 해먹였고 그런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아내는 괜찮다며 당신의 아이를 위한 일이니 상관이 없다고 말은 했지만 점점 낯빛이 어두워지고 야위어 갔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고 괜찮다며 견딜 수 있다던 아내는 생각이 바뀐 것인지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여자가 낳은 아이를 도저히 키울 수 없다며 짐을 챙겨서 떠나버렸고 저는 그저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의 마음은 오로지 아내만을 향해 있었는데 아내는 그동안 많이 지쳐있는 듯 했어요. 아내를 붙잡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으나 차마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아내가 당한 서름을 알기에 붙잡을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결국 아내는 저를 떠났고 그 여자는 임신을 했다는 핑계로 저희 집을 왔다 갔다 하며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들을 먹었고 손주를 위해서 자신에게 지극정성인 부모님에게 돈을 요구했어요. 부모님은 처음 약속한 것과 다르지 않냐며 어림없는 소리라고 말을 했지만 그 여자는 돈 때문에 사채업자를 피하고 다니느라 긴장을 하고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 건지 배가 자주 뭉친다며 병원에 갔더니 안정을 취하라고 그랬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행여나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잘못되더라도 자신을 탓하지 말라고 협박을 했어요. 어이가 없었지만 결국 부모님은 손주만을 생각하며 그 여자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는 그것을 시작으로 시시때때 부모님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부모님은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여자의 배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불러왔고 산딸이 다가오자 부모님은 더 분주하셨어요. 곧 손주를 안게 될 거라며 좋아하셨어요. 부모님은 그 여자에게 곧 아이가 태어날 것이니 힘든 몸으로 그렇게 있지 말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만 집에 들어와 살으라고 했지만 그 여자는 한사코 거절을 했어요. 자신은 아이만 낳으면 바로 이곳을 떠날 것이라며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을 하며 이제는 배가 많이 불러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다며 출산을 하고 나서 연락을 드리겠다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그토록 원하시던 손주를 안지 못하셨어요. 임신을 했다는 그 여자는 처음부터 임신을 하지 않았었어요. 예정일이 훨씬 지났는데도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없자 불안한 마음에 그 여자의 집으로 찾아가던 부모님은 남산같이 불렀던 배가 홀쭉해져 있는 그 여자를 보게 됐어요. 애를 낳고도 연락을 하지 않았나 싶어 그 여자를 부르려 했지만 그 여자는 부모님을 보지도 못한 채 다급하게 한적한 곳에 있는 다방으로 다른 사람들과 들어갔고 부모님 역시 그 여자를 따라 그 다방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 여자는 구석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있는 다른 사람에게 가서는 불같이 화를 내며 맞은편에 앉았어요. 벌써 예정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못 데리고 오면 어쩌냐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갓 태어난 갓난쟁이 남자애를 찾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며 그 여자에게
그러게 저번에 돈을 더 달라고 했을 때 돈을 더 줬으면 더 쉽게 됐을 거 아니냐고 말을 했어요. 그 여자는 지금까지 준 돈이 얼만데 또 돈 타령을 하냐며 화를 냈고, 다른 사람들은 그 돈 도로 돌려줄 테니 알아서 갓난쟁이를 찾으라고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조급해진 그 여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아이만 남기고 돈은 걱정하지 말라며 그 집 재산이 어마어마하더라며 아들만 데려가면 한몫 단단히 챙겨서 그때 돈을 더 주던지 할 테니 더 시간을 끌지 말고 아이를 찾으라고 다그쳤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듣게 된 부모님은 그 자리를 덮쳐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고, 그 여자와 같이 있던 다른 사람들은 주랭랑을 쳤어요. 깜짝 놀란 그 여자는 머리채가 붙잡힌 채 저희 집으로 끌려왔고, 어머니는 어쩜 이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냐며 도대체 왜 그랬냐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 여자는 처음에는 정말 돈만 받고 아이만 낳아서 줄 생각이었는데, 알고 보니 재산도 많고 손주 하나 얻어보겠다고 며느리까지 내쫓아가며 자신에게 지극정성으로 대하는 부모님을 보는 순간 한탕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이 일을 저질렀다고 말을 했어요. 부모님은 너 같은 것은 깜빵에 들어가 평생을 썩어야 된다며 경찰서로 가자며 끌어당겼지만, 그 여자는 돈 주고 아이 낳자는 것도 죄가 없는 건 아닐 텐데 깜빵에 같이 가자며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왔어요. 아무런 말씀도 못하시고 그 여자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여자가 가고 난 후 부모님은 온몸에 힘이 빠지셨는지 바닥에 주저앉으셨고, 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빈 방에 홀로 있던 저는 집을 나간 아내가 더욱 그리워졌고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다음 날 아버지는 나가셨고 어머니는 방에 알아 누우셨어요. 손주를 안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컸기에 이번 일로 부모님은 크게 상처를 받으셨어요. 며칠을 누워만 지내던 어머니에게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며 사람 죽어나간 것도 아닌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으면 어쩌냐고 어머니에게 일어나라고 호통을 치셨어요. 하는 수 없이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아버지는 또다시 저에게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한번 크게 당한 아버지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는지 아님 손주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하신 것인지 또다시 저를 닥달하셨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두세요. 뭘 말이냐? 손주 그만 포기하시라고요. 아니, 이놈이 어디서 그런 말을! 지금 이 집안의 대를 끊어놓자는 소리냐? 별 수 없잖아요. 안 생기는 아이 억지로 만들려다가 당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손주 생각이 나세요? 내 죽기 전에 손주를 안아보고 죽어야지. 이대로는 못 죽는다. 아버지, 이제 그만 포기하고 편안하게 살아요. 손주가 없는 것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야. 다시 여자 데리고 오면 돼. 이혼을 한 저한테 누가 오겠어요. 무슨 그런 소리를 다 하고 있어. 임신 못해서 지발로 지가 나간 거지 너의 잘못은 없단 말이다. 아직까지도 이 집에 시집을 오고 싶어서 안달난 여자는 세고셌어. 넌 군말 말고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해라. 아버지는 또다시 선자리에 저를 내보냈고 저는 아무 감정 없이 그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따랐어요. 몇몇 여자들과 살림을 차렸지만 그들 역시 임신을 하지 못했고 하나같이 모두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아버지는 어찌 된 게 하나같이 자식을 못 보냐며 저를 타박했고 저는 몸과 마음이 점점 지쳐갔고 삶을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삶에 대한 희망도 전혀 없었어요. 그저 아버지의 꼭두가시밖에 되지 않았죠. 저는 목숨을 잃어서라도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고 싶었고 결국 농약을 마셨어요. 때마침 집에 들어오신 어머니가 저를 빨리 발견을 하시고는 병원으로 데려갔기에 저를 살릴 수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큰일을 치를 뻔했다는 말에 어머니는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사내 자식이 그만한 일로 죽으려고 한다며 못난 놈이라며 욕을 하셨고 저는 죽게 놔두지 왜 살렸냐며 고함을 질렀어요. 그렇게 벗어나고 싶었는데 저는
또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은 끝내 손주를 보지도 못한 채 돌아가시게 되었고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수십 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아내 생각뿐이었던 저는 아내를 다시 찾으려 밤낮으로 돌아다녔지만 끝내 아내를 찾지 못했어요. 벌써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내를 찾아 사죄를 하고 싶었어요. 그때 아내를 잡지 못한 것에 대해 사죄를 하고 싶었죠. 제 인생에서 제일 후회가 되는 일은 아마 그때 그 순간이에요. 그때 떠나는 아내를 붙잡았으면 저희 둘은 지금쯤 같이 늙어가고 있을까요? 아내가 너무너무 그리운 밤이에요. 부모님까지 돌아가시고 저는 정말 혼자가 됐어요. 이 나이에 처자식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외로운 일이었어요. 어디를 가도 자식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일이 없을 때는 밖에도 잘 나가지 않게 됐어요.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어느 날, 저에게 웬 청년이 찾아왔어요. 저는 처음 보는 낯선 청년을 쳐다봤어요. 혹시 강미자 씨라고 아세요? 강미자. 저는 깜짝 놀란 눈으로 그 청년을 바라봤어요. 그 청년은 주머니에서 편지 하나를 꺼내어 저에게 건네줬어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건네받았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레 편지를 펼쳤고 글을 찬찬히 읽었어요. 그 편지를 쓴 사람은 바로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아내였어요. 아내는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때쯤이면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라며 말을 시작했고 편지를 읽는 내내 저는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아내는 편지를 건네준 청년이 우리의 아들이라며 자신이 집을 나오고 얼마 있지 않아 임신을 한 것을 알았지만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갈 자신이 없어서 가지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적혀 있었어요. 아내는 우리의 아들이 그 집에서 우리가 받았던 상처를 똑같이 받으며 클 것이 분명했기에 어쩔 수 없다고 말을 하며 자신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우리의 아들을 잘 부탁한다고 끝을 맺었어요. 자네 어머니가 몇 달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저는 순간 가슴이 복받쳐 오르며 눈물이 흘렀고 앞이 뿌옇게 변하더니 한순간에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고 아까 그 청년이 저와 함께하고 있었어요. 눈을 뜬 저를 보고는 청년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고 저는 괜찮다며 그 청년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던 저는 차라도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차를 청년에게 전했고 그 청년을 지그시 쳐다봤어요. 어머니가 많이 고생하다가 가셨나? 조금요. 힘드셨겠구나. 나에 대해서 알고 온 건가? 네,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신 줄로만 알고 자랐는데 저도 처음에 그 얘기 듣고 너무 놀라서 그랬겠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만나 뵙게 해주고 싶어서 수소문을 했지만 이제야 찾게 됐어요. 그랬구나. 나도 그동안 찾을 수가 없었단다. 네 어머니를 만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고생만 하다가 그리 가셨구나. 내가 죄인이지. 나와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어머니한테는 내가 죄인이야.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늘 따뜻한 분이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네, 언제나 자기 편이었다고 시집살이가 힘이 들었는데 견딜 수 있었던 게 다 아버지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미움은 없다고 하셨어요. 착해 빠진 사람 같으니라고. 청년의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혀졌어요. 저는 청년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청년의 이름을 나지막하게 불렀어요. 청년 역시 눈시울을 붉히며 아버지라고 불렀고
저희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20년 만에 만난 아들을 마주하니 저는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다음 날 저는 아들과 함께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저는 아내를 부르며 대성통곡을 했어요. 아내가 환하게 웃는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더 가슴이 아팠어요. 이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집에 시집을 와서 갖은 고생을 하고 상처만 받고 간 것 같아 너무 미안하고 이렇게 아들을 홀로 잘 키워줘서 고마웠어요. 한참을 울다가 잠시 멍하게 있던 저에게 아들은 어머니의 소원이라며 저와 같이 살고 싶다고 말을 했고 저는 고마운 마음에 아들을 얼싸 안았어요. 그 후로 저는 아들과 같이 살며 무기력했던 제 삶이 활기차졌고 그동안 아버지로서 해주지 못했던 아버지의 역할을 하느라 하루하루가 즐거웠어요.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무색할 만큼 아들과 저는 가까워졌고 자식들과 같이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이 힘이 들어 나가지 않았던 밖에도 아들과 함께하니 좋았어요. 아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옷을 사러도 가고 같이 야구 경기도 보러 다녔어요. 저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이제는 어느 누가 봐도 다정한 부자지간이 됐어요. 아들이 있어서 늘 좋았지만 가장 좋았던 것은 목욕탕을 같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서로의 등을 밀어주며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이런 아들을 선물로 주고 간 아내에게 저는 늘 감사하고 있어요. 아내와 이 모든 것을 함께 누리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것이 언제나 아쉬움으로 남았지만 아내의 몫까지 아들을 더 사랑하기로 했어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아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제 노년의 꿈이고 아들이 하고 싶다는 것은 다 해주고 싶어요. 끝으로 제 아들에게 한마디를 해주고 싶어요. 아들아, 이 아버지가 아주 많이 사랑한단다. 늦게 만난 만큼 우리 행복하게 오랫동안 살자꾸나. 다시 한번 더 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며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